안녕하세요. 저는 도잇 C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째 마당에서는 C 언어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둘째 마당에서는 C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당, 첫 번째 장인 프로그램과 C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TV 방송에서도 주말 편성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의 의미는 방송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 또는 순서표를 의미합니다. 컴퓨터에서도 이 의미는 비슷합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하기 때문에 0과 1로 구성된 기계어로 작성해야 하고, 이렇게 작성된 파일을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파일 확장자가 .exim 파일이 이에 해당하고, 이 파일을 실행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가 사람인데,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친숙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를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자가 사람에게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는 기계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서 그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적은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입니다. 즉 아래의 그림처럼 컴파일러는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러와 약속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야지 컴파일러가 개발자가 적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 언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면 C 언어 문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C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 개발된 언어들은 하드웨어에 종속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드웨어에 종속되었다는 뜻은 하드웨어가 변경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도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언어로 만든 운영체제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절 운영체제를 개발하던 개발자들은 하드웨어가 변경될 때마다 재개발해야 해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은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켄 톰슨이 만든 B 언어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B 언어의 표현력으로는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들은 1972년쯤에 C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즉 하드웨어에 독립적이면서도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C 언어를 90% 이상 사용해서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체제가 유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C 언어는 그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영체제와 같은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를 그룹 짓고 편리하게 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세였던 구조화된 언어로 C 언어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이식성이 높습니다. 이 말의 뜻은 C 언어가 이식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이식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C 언어로 만든 유닉스가 이식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식성이라고 하면 왠지 어려운 단어인데 이식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바일 이식이나 장기 이식과 같은 말 들어보셨죠? 특정 사람에게 있던 모바일 또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하드웨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하드웨어로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식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식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C 언어는 문법을 단순하게 제공하고 그 문법들을 개발자가 쉽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개발자 스스로가 문법을 확장해서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도 다양해지고 확장성도 좋습니다. 또한 C 언어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언어를 추구하지만 하드웨어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문법도 가지고 있어서 C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행 속도가 탁월합니다. C 언어가 생산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생산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초보자들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하지만 C 언어는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적은 대신 프로그래머가 하나씩 기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초급 프로그래머를 지나 중급 프로그래머 또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만든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생산성은 다른 언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생산성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만족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만든다고 생산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자로 남아있을 거라고 가정을 두고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C 언어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가져야 할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자계산기를 활용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산기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져야 할 기본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산기는 입력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계산기에 버튼이 없으면 숫자를 입력하지 못하고 계산도 할 수 없겠죠.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나 계산의 결과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계산기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렇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해 출력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의미가 바뀌지 않는 입력값이기 때문에 보통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연산을 하기 위해 연산의 기준이 되는 상수의 개념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보면 여기 덧셈, 뺄셈과 같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버튼들이 보입니다. 이런 버튼들을 연산자라고 하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당연히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의 개념이 제공됩니다. 계산기가 연산을 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을 자신의 메모리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컴퓨터의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는 덧셈 버튼을 누르면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뺄셈 버튼을 누르면 뺄셈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건에 따라 작업하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건문이라고 하고, 개발자가 지정한 조건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 개발자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산기가 한번 계산하고 꺼진다면 매우 불편하겠죠. 즉 계산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작업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문이 제공됩니다. 이 정도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들이고, 이 요소들이 C 언어에서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C 언어의 기본 명령어를 어떻게 적는지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명령어를 나열하는 문법을 서술문이라고 하고, 서술문은 단일 서술문과 복합 서술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 언어에서 단일 서술문은 논리적 최소 명령 실행 단위이며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에 쭉 쓰셔도 되고, 이렇게 두 줄에, 하나의 명령어라도 두 줄에 거쳐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명령어를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대신 각 서술문 간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그 명령문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서술문과 서술문을 구분 짓는 이런 키워드들이 제공이 되는데, C 언어에서는 한 줄에 적더라도 세미콜론으로 찍고 나서 그 다음 그 줄 같은 줄에 또 다른 서술문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미콜론을 문장 분리자라고 합니다. 만약 이 뒤에 세미콜론을 찍은 뒤에 이 뒤에 명령문이 올 수 없으면, 즉 서술문이 올 수 없으면 이 세미콜론을 문장 종결자라고 부르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의 서술문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문장 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에다가 두 서술문을 적었다고 해서 실행 단위상으로 봤을 때 한 단위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한 줄에 두 개를 적었더라도 이 서술문은 단일 서술문이 두 개 적혔기 때문에 두 개의 서술문이 두 개의 서술문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서술문처럼 두 줄에 걸쳐 적었다고 하더라도 세미콜론은 결국 하나밖에 안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하나의 서술문입니다. 그리고 복합 서술문은 단일 서술문을 여러 개를 묶은 형태인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죠. 이처럼 C 언어에서도 중괄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단일 서술문을 하나의 복합 서술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위아래로 이렇게 찍어서 안에다가 단일 서술문을 기술하면 이 서술문은 문법 구조상 하나의 서술문으로 간주됩니다. 즉 서술문이 실행될 때 그것이 복합 서술문이면 실제로 한 개 이상의 명령문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중괄호가 닫히는 시점에 이 세미콜론을 찍어놨는데, 이 세미콜론은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괄호가 세미콜론처럼 서술문과 서술문을 구분짓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그 뒤에 세미콜론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찍어도 에러가 안 나는데,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이렇게 적으면 명령문이 없는 즉 명령문이 없는 서술문이 하나 적힌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여기 서술문을 하나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러는 나지 않지만 의미 없는 서술문이 하나 더 사용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닫힌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소스가 모두 명령문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 파일에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기억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메모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메모 내용이
기계어로 번역되면 안 되기 때문에 C 언어는 주석문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슬래시와 아스트리크를 이용해서 두 개씩 묶어서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 기호는 이 기호로 시작해서 이 기호로 끝날 때까지 사용한 그런 문장들은 다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코드처럼 지금 이렇게 에버리지 돼 있어 이렇게 평균을 내는 이 코드는 기계어로 번역되지만, 그 위에 이 기호로 시작해서 이 기호로 끝나는 이 사이에 있는 A, B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에버리지에 저장한다라고 적혀있는 이 문장은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그냥 보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자신이 만든 소스를 다시 볼 때 이 코드를 내가 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석을 많이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석문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주석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석문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그 안에 또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쓰도록 이렇게 중첩해서 주석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석문은 특징상 이렇게 시작하면 이 기호가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거 모두 무시합니다. 즉 이게 나오더라도, 다시 주석이 시작하는 이 기호가 나오더라도 얘는 무시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은 주석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하고 짝이 되는 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 자체도 오류가 발생하고 이 기호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석문은 중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C 언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예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뭐 main, while, character, int, 뭐 for, do while, double과 같은 이런 단어들은 이미 C 언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C 언어 문법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짓는 문법들이 있는데, 그런 문법들에서 이런 이름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이미 C 언어 문법이 사용하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가 제정해서 쓰는 그런 그 이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C 언어의 특성은 2장부터 하나씩 장으로서 나누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계어로 바뀌는지 과정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로 만들어진 그 C 언어 서술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이 소스 파일은 확장자를 .c로 가집니다. 이 확장자는 다른 걸로 변경해도 되긴 하지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확장자를 가지고 어떤 소스 파일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C 언어를 의미하는 .c 형태의 파일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cpp라고 하면 C++ 소스 파일이고요. 뭐 .asm이면 어셈블리 파일이고, .java면 자바 소스 파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스 파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즉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될 것인데요. 이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의 기본 그 설정 값이 확장자가 .c면 C 문법으로 컴파일하고 .cpp면 C++ 형식으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c 파일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컴파일하고 나면 확장자가 OBJ인 목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목적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이 목적 파일들을 모아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작업을 링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실행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굳이 목적 파일을 만들지 않고
소스 파일에서 바로 실행 파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 목적 파일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과정, 컴파일에서 링크하는 이 과정을 빌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이크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소스 파일을 나누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목적 파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소스가 test.c라는 소스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소스가 한 10,000라인 정도 된다고 하는 큰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10,000라인 정도. 그러면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test.obj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것을 링크하면 뭐 test.ex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매번 이게 프로그램 한 번만 컴파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뭐 잘못돼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 10,000라인이나 되는 이 소스에서 한 줄을 바꾸는 경우라도 다시 10,000라인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바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소스 파일을 계속 한 줄 바꿨는데 다시 10,000라인 컴파일하고 10,000라인 컴파일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소스를 하나로 관리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소스 파일을 나누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test.c라고 되어 있던 파일을 test 1.c, 2.c, 3.c 이렇게 약간 이제 관련된 그 명령어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소스 파일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 파일을 나누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처음 컴파일할 때 어차피 다 test.1 obj, 2 obj, 3 obj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이 부분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번 컴파일하고 나고 그 다음번에 뭐 수정 작업이 일어나서 테스트 2.c 파일에 한 줄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4,000라인, 2,000라인, 4,000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4,000라인과 이 4,000라인은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번역해봤자 그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1.5bj하고 내용이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뀐 게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똑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C 컴파일러는 변경되지 않은 소스 파일은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2000라인으로 된 이 테스트 2.c만 한 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2000라인만 다시 컴파일해서 이 테스트 2.obj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 목적 파일에 이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러가 변경된 소스만을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0라인을 다시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00라인만 다시 컴파일하면 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목적 파일을 만들어야 돼? 목적 파일이 필요한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C 언어 소스 파일이 실행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쭉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2장에서 본격적으로 2장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 강좌는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